11월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의구현사재단 대표 신부 김영식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폐륜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폐륜하는 기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사회를 이루는 근간인 과학적 철학은 유물론적 세계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형상도 물질의 작용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혼과 사후세계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사후세계를 믿는 종교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믿음에 의한 고통의 해소, 신앙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믿음을 사회가 제한할 수 없는 원칙 때문입니다.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추모하는 것, 영혼을 믿는 종교적 세계관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억울하게 떠난 이를 위로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보편적인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추모란 고인이 아닌 산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떠난 이에 대한 상실감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추모 방식은 산자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고인에 대한 상실감이 가장 큰 가족들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현대사회에서 누구도 타인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세계관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원칙입니다. 정의구현사재단이 종교적 세계관에 동의하는 유족도 반대하는 유족도 모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지탄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신부 김영식은 반대하는 유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신부의 종교적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는 것 또한 종교적 믿음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떤 정의도 폐륜 위에 세워지지 않으며 어떤 종교도 타인에게 믿음을 강압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와 종교 모두를 저버린 정의구현 사재단은 정의도 사제도 아닙니다. 폐륜 잡배들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고민입니다. 네, 드디어 가셨습니다. 네, 또 한 분. 네. 한 분인데 이제 거의 이 양반 뭐 오른팔? 그렇죠. 이제 뭐 측근 중에 측근,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양반이 갔죠. 네. 뭐 어젯밤에 그 뭐 저기 뭐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셨습니까? 잤습니다. 저도 뭐 그냥 에이 뭐 네. 되든 안 되든 뭐 설령 또 구성 기각된다 해도 그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수사가 그걸로 뭐 그거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자다가 이제 새벽에 깨가지고 보니까 구속대가 그러길래 뭐 순리대로 가는구나. 네. 그 정도였지 뭐 이상하게 그렇게 막 짜릿하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 백브리핑을 좀 시청하다가 네네. 11시 정도에 이제 그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실질 심사가 그 정도 그때쯤에 뭐 8시간 몇 분 정도 네네. 하고 끝났다고. 네. 그래서 진짜 오래했다.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자야겠다.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한참 넘어갈 것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경험상 네네. 영장 실질 심사 길어지면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길어지고 결과가 만 자정 무렵에 나오지 않으면은 자정 무렵까지 나오지 않으면은 대부분 구속이었거든요. 조국 같은 경우도 길어지긴 했지만 그때 이제 결과가 자정 좀 넘어서 나왔기 네, 때문에 1시 좀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쯤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기각된 거였고 그게 뭐 김경수 지사나 뭐 그런 케이스 봐도 막 끌고 그래서 막 2시 3시 되면은 대부분 구속이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렇게 새벽에 늦게 나오면은 네. 지지자들이 그래도 많이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항의를 좀 그나마 덜 받아서 어제 심사했나? 어제도 동부지법이었나?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개딸들 가서 뭐 집회라도 했나 어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다고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오늘은 뭐 원래도 해야 되니까 뭐 겸사겸사. 아니 뭐 횃불을 들고 나가 토치를 들고 나가네 그러고들 있더라고. 네, 뭐 담배 피려면 라이터 잘 챙기시고요.
그 조국 전 장관님 얘기하니까는 그 짤이 돌더라고요. 네. 이 조국 전 장관님이 언제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네. 아름다운 구소. 남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그 심평 변호사 있잖아요. 네네네. 그 양반이 어디에 쓴 칼럼이던데 뭐 그 양반이 이제 이재명 손절 치는 그런 느낌이야. 이제 차기를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을 누굴 시켜야 되냐. 아 벌써. 민주당이 차기 주자를 누굴 내세워야 되냐. 그래서 뭐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게 그 양반이 말하는 게 김부겸은 조정훈? 근데 조정훈은 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아닙니까? 아 조정식이었나? 조정훈이. 아 조정식일 것 같습니다. 조정식, 네, 조정식이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조정식 뭐 그러고 정책위의장 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차기 주자로 조국을 거론을 하더라고. 아 네네네. 그러면서 뭐 조국한테 그 어떤 그 고난과 탄압의 그 서사가 있기 때문에 뭐 저쪽 그러고 있던데. 뭐 어렴풋하게 이렇게 본 바로는 왜 조국 전 장관이 의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봉천동 쪽으로 네. 갔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총선 때 네. 관악구에 출마한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제 눈앞을 이렇게 하나 휙 스쳐갔는데 네. 뭐 하든지 말든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 같은 거 하려면 그런 거나 나와서 당선이 되면 하고 싶어요. 뭐 정경심 교수가 뭐 어저께인가 그 저기 재판 최종심이었나요? 그게 그때 뭐 그 발언한 게 있는데 보면은 자기가 다 한 거라고 뭐 남편은 집안일 잘 모른다고 자기가 다 알아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뭐 몰라. 네네 알 수 없는 일이죠. 네. 아니 뭐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네, 근데 비대위원장 뭐 김부겸 의원은 뭐 조금 그럴싸한데 조정식 의원은 잘 예. 이분도 좀 제법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 예전에 그 리모델링 때였나 하여튼 언제였나 그 다 같이 그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네. 무슨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쪽 진영들 보면 다 지금 얽혀져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거지만 그 저기 뭐야 이 뭐 민들레 네, 탐사 정의구현 사재단 요 세 개 그룹에서 보면 다 이재명에 엮여있는 인간들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지지선은 다 했던 사람들이고. 뭐 그래서 뭐 무슨 그런 뭐 차기 주자 조국이 돼버리면은 참 진짜 참 답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 생각하는 게 차라리 김경수면 모르겠다. 뭐 김경수 지사면은 뭐 전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지 싶은데 김경수 지사면 사실 뭐 막 그렇게 썩 성에 차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이쪽 진영 그 같은 편으로 묶기는 싫지만은 선거 때는 어차피 표가 모여야 되니까 이쪽 범진보 진영이라고 봤을 때 그 안에서 표 안 갈라먹고 다 끌어올 수 있는 건 김경수 지사 정도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면은 진짜로 이제 우리 부류들은 그냥 분당해가지고 중도층에서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조국으로는 택도 없죠. 더 쪼그라들죠. 그렇죠. 뭐랄까 정치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이미지 손상된 게 너무 크고 그다음에 그것 외에도 사실 실무적으로 너무 무능했잖아요. 무능하고 참 사람이 그 팔 안으로 굽고 우리 편 봐주기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다 드러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라고? 택도 없는 소리죠. 네. 그래서 이 짧은 뉴스를 네. 단순히 이 정도로 하고 네.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네.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웰컴퓨터 영어로 하시면 되고 웰과 컴퓨터 사이에 언더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와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 웰컴퓨터가 이제 그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벤트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장님이 조금만 이벤트를 늦춰서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수능 세일 이런 이제 그 타이틀을 걸고 네네네. 요즘 그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네 수능 세일 맞아요. 해가지고. 이번 주에 많이 했죠. 뭐 저 게임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팔고 보면은 네네. 그래서 조금 그 시즌을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미리 조언을 드렸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또 조만간 이제 졸업 입학 시즌이 또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때 네. 또 하시면 되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네. 이제 저번에 하신 건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서 하신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예, 그렇게 예. 생각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언더바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 소식 들려드립니다. 호박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호박 고구마요? 네, 호박 고구마요. 5kg에 23,000원, 10kg에 3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송이고요. 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쪽지 주시면 됩니다. 야, 고구마 10kg면 어느 정도지? 글쎄요. 이게 또 농사짓는 문파님께서 네. 이 호박 고구마를 샘플을 보내오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보내오셔서요. 드셔 보셨습니까? 아직 어제 받아가지고요. 예. 아직 먹어보진 못하고요.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알겠습니다. 예 놓고 나왔습니다. 아니 놓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드셔 보시고 맛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 예, 그렇죠.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네. 먹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뤄볼 내용은 요건 이제 별로 많은 이제 관심을 크게 안 가지시고 넘어가신 부분이라 가지고 한번 이제 짚어드릴까 싶어서 그 정부 예산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뭐 자를 거 자르고 자기들이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해서 제출을 했어요. 이제 그 내용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준비를 해오셨죠? 완전히 이제 제출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네, 일단은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문화일보 11월 16일 보도입니다. 네. 이 정부 예산에서 1,041억을 감액을 하고 네. 이재명 표 예산을 3조 3,733억 증액했다는 네.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한 1,041억을 보면은 뭐 새로 이제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나오게 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영빈관 신축이라던가 뭐 용산공원 개방, 그 다음에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의 확산, 네. 네, 그 다음에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네. 대통령실 이전 시설 관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증액한 것을 보면은요, 일단 큰 덩어리부터 볼게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예산 확대해서 여기에다가 1조 2,797억.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빠지지 않죠. 지역사랑 상품권 7,050억. 네. 그리고 영구 국민 임대주택 공급에 6,993억. 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3,281억. 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청년 지원 예산에 1,862억.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611억.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39억. 네. 이렇게 됩니다. 이 참 지역 상품권에 이제 7,050억이나 집어넣어놨네. 이게 이제 원래 수치가 이 정도일 거예요. 예. 7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 시국 때 이제 맥시멈으로 갔을 때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기존에 있던 예산이 아니라 코시국 때 갑자기 뛴 예산이고 이거 지금 근데 코시국 때 뛰었을 때는 나름의 이제 뭐 사실 그 명분이 있었다고 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나마 억지로 쥐어짜지는 명분이 있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음. 뭐 특히 민주당 안에서도 뭐 이재명에 동조하는 네. 의원들의 의견은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역 상품권이 이렇게 좋으니까 계속 돈을 정부에서 보조해서 전국에 지역 상품권을 뿌리자 이런 거겠죠. 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단 뭐 지금 서로 상반되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거다라고 확답할 수 있는 분석 결과는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지역 상품권이 도입된 지가 한 거진 10년이 다 돼가는데 코로나 시국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막 발공하기 이전까지 한 7년 정도는 지역 상품권의 존재 자체도 그렇게 거의 존재 자체도 별로 크게 이제 부각된 적도 없었고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발행 액수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던 거는 2019년부터였습니다. 네, 네. 2019년에 이제 인천이랑 성남이 아니라 인천이랑 경기도에서 네. 시작을 하면서 그때 액수가 굉장히 꼈죠. 거의 이제 조 단위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이전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역 상품권 발행 양상이랑 2019년이니까 이재명이 그 저기 뭐야 도지사 취임하고 난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발행 양상을 보면 그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전에 지역 상품권의 이익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하는 그 취지에 부합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좀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낙후된 지자체들이 보통 군 단위에서 많이 그렇죠. 이제 제일 먼저 시작했죠. 관광객을 유치한다거나 네. 뭐 주로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게끔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 상품권을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로 이제 지역 상품권도 같이 살리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그런 경우 같은 그런 케이스들은 충분히 그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외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와서 돈을 더 쓰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재명 말로는 그런 취지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발행을 하고 뭐 인천도 마찬가지였지만 경기도가 특히 심했으니까 규모면으로 보면 경기도가 훨씬 컸기 때문에 아니요, 인천이 더 커요. 그래요? 예, 인천이 제일 발행 액수가? 예, 인천이 제일 컸어요. 그러면 인천도 뭐 코나이랑 뭐 붙어 먹은 거 아니야? 그나마 이제 인천이 경기도랑 달랐던 거는 그 잔액이죠, 잔액. 네네. 잔액이 코나이로 바로 귀속되지 않게끔 바로 조치를 해놓은 조치를 단돌이 쳐놓고 시작한 거예요. 예. 처음엔 그러니까는 말 나오자마자 바로 그 수정 조치를 했고요. 경기도는 차일피일 계속 미루면서 한 1년 지나서나 이제 그거를 처리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지역 상품 취지에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대 좀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있는 지자체가 지역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 거는 영세 지자체들 죽으라는 소리거든, 사실은.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할인율 가지고 그래서 참 이거 이렇게까지 지역 상품권에 끝까지 매달리는 거 보면 저는 진짜로 그 코너이가 돌려막기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매년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19년부터 규모가 확 뛰었잖아요. 발행 규모가 확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모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좆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코너에 부도나면은 또 가맹점들 손해를 보니까 당장에. 그 애초에 코너에도 그걸 노렸을 것 같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커져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망한다 싶으면 배째를 해버리면 되지만 우리 배째에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계산까지 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참 고약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일단 뭐 코나이 회계부터 들여다봐야겠죠. 이게 어디가 주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역 상품권이라서. 그러니까 이거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행안부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전에 한번 그런 그런 내용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을걸요. 코너에 관련해서 그 뭐야 감사 같은 걸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이 이렇게 7,050억씩까지 들어갈 거 7,000억 몇천억씩 들어갈 규모의 사업이면은 당연히 들여다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이거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그만큼 규모가 정말로 커져가지고 그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지. 근데 민주당이 안 하잖아. 근데 뭐 이거는 일단 이 정부 예산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자체에서 사실 실패인 거라서. 실패죠. 그렇죠. 이게 자꾸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할인율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할인율은 미끼 상품인 셈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자꾸 자기 돈을 더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죠. 할인을 받으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서 궤도에 올라오는 게 계획인 건데 그 미끼 상품 끝나면은 바로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그 코너아이의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도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보도내고 이 관련자들 다 한번 싸그리 다 집어넣고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1,000억을 줄이고 이제 3조를 증액을 하는 그런 안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뭐 3조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예산에 비하면 예, 그렇죠. 전체 이거는. 예산이 이제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총 규모가 639조 원 규모거든요. 오, 네, 639조 원이라서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2022년 601조 정도 됩니다. 아, 607조. 네, 네, 607조 7천억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늘어났고 네, 그거 이제 추경을 2번 올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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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경한 것까지 하면은 한 680조 가깝게 되거든요. 올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한 6%가 적은 액수로 이제 본 예산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내년도 추경 필요하면 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거 줄어들었다고 민주당에서는 긴축 재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세네. 어거지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서로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줄어든 것도 아니죠. 이게 많이 올랐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조금 뒤에 계속 하겠습니다. 네, 당초 민주당은 이제 11월 4일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민생 예산을 모두 복구시키려면은 한 14조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니까 그것은 좀 부담이 됐는지 5조에서 6조 정도 증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생 예산을 복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민생 예산이 지금 줄었다고 지금 민주당은 주장을 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예산안 2번에 걸쳐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짤막하게 짚어봤지만은 딱히 뭐 줄인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아,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말하는 거는 뭐 청년 고용 지원이라던가 뭐 그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줄어드는 예산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런 민생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다 합치면 14조나 되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인심 쓰는 것처럼 어쨌든 국채 발행은 부담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5조에서 6조 정도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 지금 발표한 거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규모로 발표를 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때 11월 4일에 그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이 한 얘기를 보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2023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긴축 재정은 경제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제 불안 예산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긴축 재정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네.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과연 긴축 재정이냐? 예산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정부 지출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든 예산 2017년 예산이었습니다. 네네. 2017년 예산이 본 예산이 400조 7천억 네네.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 428조 8천억 네.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작했어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600조. 오. 네. 중간에 500조를 넘어갔죠. 네. 근데 500조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 사실 그때 이제 어떤 백신과 관련된 방역 예산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원금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예, 뭐. 지원금 예산, 네. 지원금 예산도 뭐 쏠쏠하게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K 뉴딜 관련된 이제 예산들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늘어났던 거였죠. 네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그런 새로 시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상당수는 이제 계속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아니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뭐 나름대로 정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효과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예산들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사실 639조는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예산안이 이제 늘어나는 그 추세에 비하면은 덜 늘어난 거긴 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막 9%, 8% 이렇게 올라가던 네네. 예산이 5.2%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 늘어나는 증가율이 줄어든 거지 안 그렇죠. 늘어난 건 또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펑펑 확 기존 규모로 늘릴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당위성은 있잖아요. 지금 긴축 그러니까 좀 허리띠 졸라매야 될 그런 국제적으로 상황이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것도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돈을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거고. 돈을 풀어야 한다는 거고 네.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게 이제 늘리고 나면은 네. 채무가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네, 어쨌든 GDP 성장률은 약간의 줄어들 것이라는 게 예상이니까요. 네. 네, 그럼 그거는 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다음에 예, 물가 문제도 있고요.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또 재정 지출을 늘린다. 이거는 또 뭐 폴리시 믹스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인 그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의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저 엇박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그게 어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그래서 저는 아무튼 뭐 딴 건 몰라. 근데 이 지역상품권 예산이 이게 참 끝까지 눈에 들어오네. 놓칠 수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알겠다. 진짜 아이고 욕 나온다. 그래서 영국 그 총리 교체를 일으켰던 이 감세 문제,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지만 네네. 이 영국이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고 소득세를 인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임 총리가 네. 그러니까 바로 직전 총리죠. 네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자본시장에서 이거 영국 마탱이 가겠네. 네. 그래서 파운드화를 막 손절을 그렇죠. 쳐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채권 금리가 급상승하고 파운드화는 추락하고 이게 규모가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총리가 교체가 되게 됐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민주당이 감세해서 그런 거다. 감세해서. 네네. 윤석열 정부도 뭐 법인세 낮추고 이런 거를 하니까 네네. 너네 감세한다. 너네 우리나라를 영국꼴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짚어드렸지만 영국의 상황은 이게 우리나라 상황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네. GDP 대비 국가 채무가 86.9%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1.8배? 그러니까 2배는 좀 안 되죠. 네네. 국가 채무 비율로만 하면. 네네. 그리고 법인세 얘네는 이미 낮아요. 네. 낮고 소득세는 한국보다는 높죠. 소득세는 아마 높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영국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 예, 세금을 안 걷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예? 갚을 돈이 맞는데 네. 돈을 안 벌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네 돈 갚을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본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은 근데 그렇게 영국처럼 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국가 네. 채무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네, 아직은 높지 않으니까. 네.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신경을 쓴 거는 최근 한 4년 5년간의 국가 채무가 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네.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 뭐 이 추세로 그대로 올라가는 건 곤란하다. 그렇죠. 이런 네. 의미인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긴축 재정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속도 조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디테일만 가지고 따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은 피크아웃, 그러니까 상승률이 더 가파라지지는 않고 이제 약간 좀 그 추세가 꺾였다. 뭐 이제 안 오르지는 오르기는 오를 테지만은 네네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오르던 추세는 한풀 꺾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꾸 미국 걸 많이 봐가지고 네. 유튜브에서 미국 거 자꾸 보다 보니까 워낙 이제 그 연준의 기준금리에 중요하죠 우리나라.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8% 찍었다가 지금 이제 피크아웃 해가지고 7% 뭐 6% 이 정도 내려오고 있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그래도 높다. 그리고 연준의
목표는 2%대 물가 상승률을 다시 네네. 2%대로 돌아가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한동안도 계속 어쨌든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 금리가 5%대, 그러니까 원래는 한 4%대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준금리가. 네네. 근데 이제 최종 5%나 뭐 6%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지금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어쨌든 계속 인상이 될 것이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더라도 이런 물가 상승률이 확 다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예상보다 서서히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금리를 올리는 속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렸다가 다시 물가가 다시 확 올라가면은 이거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그렇죠.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예산 확 늘려가지고 펑펑 쓰고 돈 뿌리면은 지지율에는 도움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가 뭐 법인세 인하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친기업 정책, 친기업적인 행보 그렇게 이제 비판받을 지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포퓰리즘은 아니잖아 지금까지 하는 행태가. 네, 그렇죠. 저는 이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막 부동산 거래 안 된다고 네.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잖아요. 네. 그렇다고 막 돈 막 풀어주지 않잖아요. 네. 막 주택담보대출 막 금리 낮춰라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네. 조달 금리가 있으니까. 포퓰리즘은 진짜란 나라를 말아먹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뭐 경기 침체가 오니까 재정 지출을 늘리자 하지만 물가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화끈하게 해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GDP 성장률 감소하면은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악순환이지. 그렇죠. 채무가 더 이 비율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숫자가.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도 시민도에 있겠죠.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그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것도 훨씬 삶도 빡세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민주당에서 결국은 5조 6조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3조 베팅을 한 셈이잖아요. 그 민주당도 이제 사실은 말은 세게 해놓고 말만 세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네. 그거와 비슷한 분위기가 최근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재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네네. 이게 2호 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불법 사채 무효법, 네. 불법으로 돈 빌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채 이자가 이제 그 법정 이자보다 너무 높으면은 네. 이거 그냥 아예 무효로 해버리자 네. 이런 뭐 법안을 제출하겠다 했었는데 네. 이거 이 민주당 정책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예, 민주당에서 웬일이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했다가 서민들이 정말 돈 빌릴 곳이 사라질 수도 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빌리면 안 되는 자금을 빌리게 된다. 막 장기 맡기고 빌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다시 일수가 도는 거지.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게 첫 번째 소식이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요새 민주당에서 압박을 하던 것 중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네. 있어요. 네네. 이거를 이제 원래 지금 유예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정부랑 여당에서는 이제 조금 더 유예를 하자.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원래 계획대로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자. 네, 이렇게 서로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것도 민주당에서 조금 물러섰어요. 네. 그래서 그 증권 거래세율을 낮추지 말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그 비과세 기준을 높이지도 말고, 그러면은 2년 더 유예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조금 한 발짝 물러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네. 내년에 이제 일단은 주식이 좋아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잠깐 반짝하고 있지만 내년에 이제 다시 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찾아오니까 네.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세금 더 걷어간다고 하면 더 이 사람은- 얼어붙을 수 있죠. 네. 이 사람들 화날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분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네.
난리도 아니죠. 네. 특히 돈 꼬르면은 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걱정이 됐는지 예, 민주당에서 고집을 좀 부리는 듯하다가 저도 좀 약간 걱정했거든요. 어쩌려고 그러지? 내년에 그 분위기도 안 좋을 텐데. 그나마 이제 민주당도 오버를 안 했다는 건데 말하자면은 그렇죠. 이거 다 그 개딸들이 멍청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그냥 이재명이 막 사이다 소리 해주면 그대로 다 던지라고 그냥 일 잘한다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 걔들이 정말로 얘네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고 생각 있는 애들이면 이런 거 다 들여다보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뒤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아 근데 이제 그 개딸분들은 네. 오직 기본소득 뭐 이런 거 기본소득 400만 원 언제 되나 뭐 이런 거 기다리고 계시니까 뭐 기본소득 400만 원씩 들어오면 뭐 주식 같은 거 안 해도 되겠지 뭐. 야, 씨, 기본소득 400만 원이면 근데 어쨌든 목표치는 월 400이니까요. 제발 4인 가족 기준이길 바랍니다. 기본소득 400만 원 하려면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다 식민지에 삼으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 상황은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이게 이재명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약간씩 티 안 나게 네. 뭔가 이렇게 태클을 거는 그런 좀 모양새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도 정작 그 별로 진정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생색만 내면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욕은 뭐 이제 개딸들이 그 낙인 찍는 수박들이 먹을 테니까. 또뭐 그럴 수도 있죠. 또 이낙연이 사주했네 그런 소리 하겠지. 뭐 정진상 고발도 이낙연 대표가 했다고 하는 그런 애들이니까요. 예. 아휴 참 아유 지긋지긋해 진짜. 네, 뭐 진짜 만물 이낙연설이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그 짓거리를 한 것도 사실은 정진상 뭐 저기 김용 뭐 유동규 이런 애들이 그 2014년 뭐 말 나온 김에 잠깐 해보자면 2014년 때 이미 그때 지선 때 그걸 뭐 공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론전 펼친 거 보면은 성남시장 네, 재선할 때 네. 그때 예. 여론전 그 상대방 악마화시키고 여론전 한 그 행태랑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보면은. 그때 그 새누리당 네. 신영수 후보라고 했었나? 네, 네. 예. 하지도 않은 일 막 했다고 뒤집어 한 거 보면은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신영수 후보가 남욱 변호사한테 돈 받았다고 대장동으로 돈 받았다고 남욱 끌어당겨가지고 진짜 참 저는 여기서 네. 기술자는 어디서든 대우받는구나. 거기 지목받은 게 남욱하고 정영학이었잖아요. 네, 네. 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네. 두 명인데 얘네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대정동 개발 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딸분들 기술 배우십시오. 어디서든 대우받습니다. 대우는 봤는데 그 저기 좋은 기술을 배워야지. 기술 잘못 배우면 대우받다가 깜빵 가는 거야. 그렇죠. 좋은 기술을 배워야지. 네네 배우려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산안 관련된 거는 네, 이 정도로 할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네. 사실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네. 회기가 끝나면은 체포 동의안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그래서 바로 가는 거죠. 네, 바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더 천천히 하고 싶으면은 더 최대한 천천히. 그렇죠. 방탄국회로 가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좀 질질 끌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근데 뭐 그건 질질 끌어봤자 감옥 갈로면 가야지. 뭐냐 청명에 가나 한식에 가나 뭐 이런 그렇지. 거긴 할 텐데 그렇지. 연말 연초입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아. 네. 그리고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다는 게 야당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쪽수가 더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 민주당이 여당 탓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구도가. 네. 검찰 탓하겠지. 검찰이 예산안 통과를 막고 있다고 그러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예산안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또 정리가 될지 좀 더 계속 앞으로 두고 보고 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상품권 예산 그건 잘라야 되는데 진짜 짜증나 생각하면. 글쎄요. 이것도 뭐 어떻게 딜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이제 뭐 이어서 지난주 주초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분노를 하셨던 이제 민들레 더 탐사 정의구현 사재단 이야기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야, 지난주에 그 정의구현 사재단에 그 희생자 명단이 더 탐사에서 넘겼다고 네네. 그 소식까지 딱 전해드렸는데 네. 바로 다음 날 14일이니까 14일이 월요일인가? 14일이 월요일이죠? 아, 그렇죠. 아니 월요일 예 월요일 네, 월요일에 바로 바로 민들레에서 까졌어요. 민들레랑 더 탐사가 이제 같이 깠죠. 예. 그 지난주에 민들레도 저희 이제 뭐 그냥 뭐 시덥잖은 거나 나온다고 그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세게 나왔어요. 네, 얘네들이 이제 그 시작부터 이제 주목 끌려고 그런 의도로 보이죠 확실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할로윈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공식 집계된 그 사망자 수는 158분인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만 해도 155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155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목이 이제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공개가 됐어요. 참.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민들레에서 이제 입장 밝힌 게 뭐 시밀레론 더 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 공작이다. 참 일단 납득이 안 됩니다. 뭐 지금 그래서 공분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그 참사에 대해서 뭐 분노를 안 하고 안 슬퍼하고 있나? 충격 안 받았나? 이 발상이 참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 사람들의 명분 그대로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어떤 논리 구조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150명이 넘은 사람들이 하룻밤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혹한 사고이고 그리고 뭐 전혀 어떠한 전조도 없었고 그다음에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도 없었잖아요 사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뭐 좀 말씀드리기 이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봅시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거는 뭐 배가 조난당할 가능성은 있잖아요. 네네. 뭐 크진 않죠. 그 정도 규모의 큰 여객선이라면 크진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한다는 거는 땅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일 안전한 게 땅 위에서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도 아니고 인도로. 네네. 비행기 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그런 거나 아니면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런 것들을 또 그 뭐 충분히 참혹하고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상 가능성을 따져 보면은 그쪽이 예상 가능성이 훨씬 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정말로 어이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문자 오고 그랬을 때 처음에 반응들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냥 큰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장에 돌아가고 있을 거라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상 범위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참 근데 무슨 그 자체로 충격을 받았고 이미 사람들이 충격을 크게 받았고 그런 만큼 더 슬프기도 슬펐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분노도 더 크게 했을 수 있는데 근데 무슨 여기서 무슨 이름이 왜 나와야 되냐고 대체. 그래서 뭐 그 이름 공개했더니 뭐 그런 개딸들이 더 분노하고 있나? 하여튼 이 한심한 짓을 저질렀죠. 네, 저질렀고 이제 이게 그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이걸 주도해온 것 같은 모양새가 됐어요. 그렇죠. 뭐 이현희 민주연구원 네, 그러니까 부위원장이라던가 지난주 이제 방송에서 이현인지 긴가민가하다 그랬는데 뭐 예 맞죠. 네. 뭐 이현이로 나오더라고요. 이현이로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최민희도 개소리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네.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11월 9일 날 네. 또 명단이랑 얼굴까지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재명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11월 4일 날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명단을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명단을 공개했는데 압도적으로 확실히 여론은 안 좋았단 말이죠. 비판 쪽이 훨씬 컸단 말이죠. 그걸 왜 공개하냐고. 그랬더니만 당일 민주당이 이제 손절을 쳐버립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원래 11월 14일 날 그 오전에 그 유족 9명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재명이 했던 말이 뭐 민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진정성은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할 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면담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수석 대변인 안호영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랑 이제 그 질답을 가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가족들의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제대로 손절 친 거죠. 예, 손절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여론 간보다가 바로 통수 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게 왜냐면은 언제 이재명이 유가족들의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네. 11월 9일에는 그냥 명단하고 얼굴까지 공개한다고 그렇게 세게 얘기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최고위원회의 같이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공신력 있는 자리에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뒤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미 없는 얘기죠. 네. 그냥 빤스런이죠. 이거는. 완벽하게 이제 그 도탐사랑 민들레가 통수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어떤 그 뭐야 탄광의 카나리아 아니면 아무튼 그 전초대로 이제 먼저 보내가지고 선발대. 네,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반응 보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보자면 뭐 동의한 분들의 명단만 우선적으로 부분 공개할 생각이 있냐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당사자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면담하고 나서 한 얘기예요, 이것들이. 네. 그러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동의 전혀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유가족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가족 중에서 실제 명단이나 사진이 공개되고 제대로 된 추모가 이루어져 국민들로부터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보인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안 물어봤다는 얘기죠. 안흥의 이제 신현영도 이제 요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또 뭐 그래서 155명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유가족은 없었다. 오늘 느낀 바로는 아직 유가족분들이 자녀들의 이런 상실감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보십시오. 9명 면담했습니다. 이게 또 9분이 그 희생자 5분의 네. 유가족 네. 9명입니다. 그 전체 그 희생자 158분 지금까지는 이제 뭐 네. 근데 요 시점에는 155분이었다고 칩시다. 155분의 유가족들 전체를 상대로 면담을 할 테니까 와달라고 요청을 보냈을까? 민주당에서? 안 보냈겠죠? 네. 예를 들어서 보냈다고 칩시다. 만약에 네네. 보냈다고 쳤는데 지금 응답해서 온 사람이 9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분들의 이제 뭐 성향을 굳이 파악을 해보자면은 친민주당 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명단 지금 이 상황이 더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의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네네.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런 분들 9분이 와가지고 그분들이랑 면담을 한 내용을 가지고 유가족 전체의 어떤 그 성향이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건 뭐 표본조사 할 수 있는 게 이건 전수조사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렇죠. 예. 여론조사 뭐 표본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를 대변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뭐 그렇게 표본으로 볼 만큼 숫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모인 사람들의 성향은 어느 정도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면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말들은 참 어이가 참 상당히 얼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유가족은 없었다. 이거는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네, 맞습니다. 궁색하죠. 아휴, 참, 이게 진짜 한심하다. 그 김남문 선수가 이제 그 트위터에 쓰신 글 보고 저도 많이 공감을 했는데 민주당 지금 의원 180명 가까이 되잖아요. 네. 희생자가 5명에서 이제 158명까지 늘어났지만 아무튼 150 몇 명대였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의원 한 명씩 붙어가지고 전담해가지고
그 유족들 그 빈소마다 찾아가 가지고 가족들 뭐 이제 그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설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말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1대1로 마크 해가지고 허락해달라. 네 그렇게 공감하면서 교감하면서 시간을 두고 교감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렇게 허락을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노력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뭐 그냥 주머니 손질을 넣고 그냥 뭐 입에 발리는 소리만 좀 하다가 지금 그나마 좀 이렇게 그 뭐 자기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어떤 유족 몇 명 섭외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이렇게 또 뭐 여론전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먹혔죠. 안 먹히기도 했는데 참 얄팍하죠.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정말로 사람들을 위한다면은 진짜로 그 김남훈 선수 얘기처럼 한 명씩 붙어가지고 마크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거는. 근데 그럴 만한 여력도 없겠지 사실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지금 정신 없을 텐데. 자 그리고 이제 이날 또 11월 14일 날 이어서 광화문에서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를 가졌습니다. 참 어처 없었죠. 이날 미사에서 그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개했던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 신부 김영식 이 사람이 추모 미사를 보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이웃 사촌이 보호받지 못하고 무엇 죽어야만 했는지 밝혀야 한다. 면서 이제 희생자 이름을 이제 155분 그 명단에 나온 이름을 다 호명을 했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그러면서 용서한 이태원 참사를 위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사 중에 일부 내용을 조금 보자면은 뭐 윤석열의 길은 대한민국의 길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문재인의 길 역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못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뭐 지금 뭐 과거를 이제 회귀를 하고 있고 막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 건너야 할 강을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결국 천금 같은 기회를 탕진하고 역사적 수훈을 저버린 우유부단이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참 그러니까 이거 이 인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그래서 이재명이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니들은 이재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천금 같은 기회를 과연 탕진을 했는가? 정말 입이 아픕니다.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그냥 가장 딱 코로나 터지고 나서 2년 동안 한 것만 가지고도 웬만한 정부 5년 동안 한 일을 한 겁니다. 하드 캐리했죠 그야말로.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적폐를 청산하고 뭐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정부가 원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떤 게 정부의 역할인지 그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누구를 잡아놓고 뭐 정치적으로 말살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거는 바로 세워진 정부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부가 어떻게 굴러간 정부인지 보여주는 거 그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맨날 하는 소리가 복수를 하라는 거야. 청산이라고 막 그 피해 숙청을 하고 뭐 저 나쁜 새끼들 다 감옥에 때려놓고 막 그러라는 거지. 그거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뭘 안 했다는 건지도 뭐가 우유부단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다 마느니 차라리 아니 하는 게 낫다. 이게 뭐 개인한테는 모르겠습니다. 개인한테는 과연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가는 하다가 다 못한다고 해서 이게 안 하는 게 나은 그런 거는 사실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하다가 다 못하고 끝낼 수 있는데 그럼 잘 이어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김영식 신부 얘기대로 오면은 우공이상 같은 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무조건 사이다. 네. 그냥 그러니까 산 파다 만 거야. 네. 산 만들다 말아버려가지고 막 다 망친 거야. 이런 사이다 중독자가 어떻게 저는 뭐 신의 섭리를 말하는지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신부가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인트로에서 폐륜 잡배라고 쓰셨잖아요. 네. 사실 정말 정확한 게 제가 폐륜 한자를 그냥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폐륜 한자를 모르고 있어가지고 네네. 어떻게 된 한자인지 네네. 몰라서 네. 보니까 패자가 그러니까 륜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윤리할 예, 때 예. 그 글자고 네. 패는 어그러지다 네. 아니면은 이거 망치다 뭐 네. 이런 뜻의 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패륜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윤리를 어그러뜨리는 아니면 윤리를 망쳐버린 네네. 그런 건데 딱 맞습니다. 이 김영식 신부가 하는 거는 상식을 완전히 다 뭉개버리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추모미사에서. 그렇죠. 예, 적어도 일단 제가 가진 상식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하다 많으니 왜 안 하냐고 해야지 뭘 하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완으로 끝나면 그러니까 다음 정부가 이어받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정권 교체가 돼서 만약에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되찾아서 다시 네. 또 이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꼴랑 5년인데 5년 만에 뭘 그렇게 어떻게 천지개벽을 지켜 5년 만에. 맞습니다. 네. 이 양반은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부죠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이잖아요. 네, 네. 성직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의 섭리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신의 섭리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신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당장에 그거를 통찰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제 신의 섭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신의 섭리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회당하고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암 환자가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뭐 신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신의 뜻이라는 거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오랜 생각 끝에. 근데 이제 그렇게 가기까지는 굉장히 지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한 번에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득도한 사람이지. 네, 네. 그걸 그러니까 그 지나는 과정, 그러니까 신의 섭리라는 거는 그렇게 한 번에 깨달을 수 없고 많은 그 고난과 시련 끝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성직자들인데 종종 이 양반은 존나게 사이다만 찾고 있어. 그래서 난 이런 성격이 어떻게 성직자가 된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재단의 민낯이 그냥 드러나 버린 게 이번 사건이 아닌가 네. 그렇게 싶습니다. 뭐 사실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얘네들 지랄 맞았죠. 무슨 문재인 정부가 참그 노참여 정부 때도 보면은 막 그 정의군 사재단 친부가 피켓 들고 있는 거 보면은 무슨 그 노무현 대통령들어 부시의 푸들. 이쪽에서도 그랬어요? 예, 정의군 사재단 신부가 그 팻말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찾아보면 검색해보면 나와요. 아니 그냥 그 신부 그만두시고 시민단체나 하나 만드세요. 신부 붙이고 있는 게 시민단체 할거 낫겠지. 그러니까 사실 근데 얍삽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신부 그러니까 종교인도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도 되지만 과거에 이제 그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 시절에는 사실 그 신부라는 신분 자체가 상당한 그야말로 방패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 투쟁의 신부로서의 자기 신분 자체가 어떤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뭐 명동성당으로 도망가면 쉽게 그 네. 진압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면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이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들이 그 종교를 방패 삼아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예. 있죠. 네. 그래서 시민단체에 나오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숨지 말고. 근데 어떻게 그 신부 되기도 힘들고 신부 되면은 그 저기 나오잖아. 월급 따박따박 나오잖아. 네,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네. 활동비 나오잖아. 근데 어차피 뭐 많이 써야 되는 위치도 아니니까. 아니 어쨌든 근데 좀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그리고 뭐 지금 뭐 끼워보니 후진국 운운하는데 우리나라는 후진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뭐 윤석열 정부가 좀 뭐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이래저래 막 똥볼을 많이 차고 있고
보기에도 이게 좀 이렇게 성이 안 차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좀 한심한 수준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후진국은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네, 후진국이 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그 몇 년 사이에 박근혜 때도 심지어 후진국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그랬었죠. 이명박근혜 10년 지나면서도 후진국은 안 됐어요. 근데 무슨 깨어보니 후진국이라는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적폐를 말끔하게 청산을 해야 되네 어쩌네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면 지난 대선 때 당연히 이재명 공개 지지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무슨 말끔한 청산 한다고 이제 말끔한 청산을 말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이재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정진상 구속됐죠. 결국 김영도 구속됐죠. 그럼 다음은 이제 누구지? 이제 정말로 다가고 하나만 남았잖아. 김혜경? 김혜경이 먼저 갈 수도 있겠구나 진짜. 네, 김혜경. 이게 또 검찰이 정말 쇼를 잘하면은 네. 갑자기 김혜경 먼저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콩밥 지으면 되겠네 가서. 그 그러면은 막 해가지고. 김혜경 구속되면은 이재명 또 눈물쇼 한번 하고. 그래서 이재명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뭐 곁다리로 좀 저희가 그동안 이재명 주변 이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말 나온 김에 또 어제 정진상도 어제나 새벽에 구속됐으니까 정리를 잠깐 좀 우리 나름대로 해봅시다. 이거 뭐 사실 우리 나름대로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조선일보에서 정리한 게 있길래 기사를 봤는데 이 조선일보 나쁜 놈들 네. 풍산개 가지고 우리 본부 괴롭힌 거 생각하면은 이 확 그냥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뭐 이걸로 조선일보 찬양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닌데 이게 또 이게 지난주에 이어서 딱 보니까 좀 화가 나네요. 네. 이 새끼들. 제가 이제 제목을 잘 뽑았어요. 이재명 턱밑까지 간 쌍대성 수사. 그러니까 쌍대성이 뭐냐? 쌍방울 대장동 성남 FC를 쌍대성. 성남 FC.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대장동 성남 FC 후원금, 그다음에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등 세 갈래로 진행 중이다. 그럼 이외에도 이제 지금 많은 것들이 뭐 지금 수사되고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이재명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진다기보다 그 수사 대상들의 어떤 비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갈래로 나온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재명이 하나 좀 기소된 건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유포한 거. 허위사실 공표에서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재판 진행 중 선거법으로 걸린 게 하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법조계의 의견을 보면은 뭐 수사 중인 세 사건 각각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한 가능성이 다분하다. 각각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이제 부르는 게 아니라 각각 사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불러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나오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원지검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 변호사비를 대신 냈다는 의혹. 그렇죠. 그 이제 이병철 씨가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폭로를 하셨던. 네. 검찰은 이재명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의 다른 유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거 이제 요즘 이제 쌍방울 파면서 나눈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쌍방울이 이화영 당시 이제 경기평화부지사와 아태엽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9년 북한 측에서 광물개발 사업권 등을 받았는데 이 무렵 경기도가 아태엽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비 10억 원 등을 지원했다는 거라고 네. 합니다. 이제. 근데 이거 가지고 안부수 씨는 뭐 자기 개인 빚을 갚았다는 그런 일부 슈킹을 좀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안부수 이 양반 참 진짜 좀 이상하더라고. 이거 도피하다가 잡혔잖아요. 네, 그랬죠. 네네. 종로에서 포획됐다 그러던가 뭐 그러더라고. 포획 사냥당 포획이지 뭐. 맞긴 하죠. 맞긴 한데. 인간 같지도 않은. 어쨌든 종로. 네. 왜 종로였을까? 뭐 해외 도피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다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좀 수원지검에서 잡고 있는 얘기고 이제 그다음에 검찰 발로 나오는 얘기니까 이건 아마 중앙지검에서 한 건가 싶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가 이재명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본다고 한다. 검찰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상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뇌물 1억 4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건네졌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이때가 이제 예, 성남시 재선. 네. 왜 재선 전에 5천만 원이 들어갔냐? 뭐 선거 자금으로 쓰였겠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진상의 뇌물 혐의는 대장동 유래 신도시 사업과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들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제 진행됐는데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정진상이 뇌물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정진상이 이재명 모르게 독자적으로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들어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이때 말입니다. 2014년에 네. 이때도 얘네들 왠지 뻘돈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성남시장이 3파전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3파전이었냐면은 이재명, 그러니까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후보인 신영수, 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전 성남시장 이대엽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3파전 하면은 사실 이 구도상 이재명이 제일 유리하거든요. 이대엽이 이제 신용수표 갈라먹는 거죠. 소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뻘돈 썼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모르죠. 당시만 해도 이재명이 이 성남리에서는 여론전을 잘 하고 있었나? 네, 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구도심 성남과 분당까지 해서 다 이재명이 거의 다 앞섰을 거예요. 모든 동네에서 거의 몇 동네 빼고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꽤 그러니까 막 득표수가 아주 크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거의 다 골고루 이겨서 재선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카운터들이 그렇게 좀 부실해서 그랬나? 표가 쟤들끼리 단일화 못해서 그렇게 그리고 좀 악마화를 많이 시켰고 그 다음에 그 뭐 모라토리엄 쇼지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임팩트가 있게 다가왔었으니까 네네. 모라토리엄 쪽가 크긴 컸겠다. 네네. 그걸로 많이 꼴랑 그래봤자 성남시장인데 전국적으로 네임드가 됐으니까 나름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사실 이제 그 성남 전체를 다 합쳐서 보면은 성남시장은 계속 이제 그 새누리당 계열의 시장들이 연임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이 좀 지겨워서 바꿀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010년에 이재명이 당선이 된 거고 네. 재선까지는 그래도 각이 무난했을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뻘돈을 썼다. 네, 뻘돈이라고 하지만 슈킹 대잔치지 뭘 이거 얼마나 좋아. 이때도 저기 뭐야 이재선 씨 막 그 괴롭히고 하려면 그것도 돈 들어가잖아. 그렇죠, 돈 들어가죠. 네. 예. 그래서 뭐 돈 쓸 일이 많았을 수는 있었을 예. 것 같아요. 정적들 탄압하는데 돈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단돌이 치고 또 네.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도 좀 꽂고 돈이 일단 돌아야 되니까 명분은 이제 선거 명분으로 하고서 이제 슈킹 샥샥샥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검찰은 아무튼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과 정진상을 정치적 공통체라고 이제 썼다. 그렇죠. 명시를 아유, 했다는 그럼요. 거죠. 분신인데. 네. 그죠. 김용 공소장을 보면은 이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이 극대화에 필요한 편의를 봐달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요구를 했고 유동규는 이를 정진상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라고 이제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일 그 대장동 재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건설사 배제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된 특혜가 이재명이 시장이던 성남시 방침이었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게 있고 뭐 그다음에 또 정진상과 이제 김용 그다음에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 소유금 중 428억 원을 김만배에게 받기로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연루 여부를 이제 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녹취록의 그분이냐 아니냐 그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성남 FC 후원금을 이제 뭐 2015년 두산건설 지금 걸려 있는 건은 이제 두산건설 하나만 걸려 있죠 현재까지는. 네, 근데 이제 네이버도 뭐 될 수 있고 농협도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무슨 병원이었지? 차병원도 그렇고. 네, 분당 차병원. 네. 그래서 이것도 뭐 관련해 가지고 그 성남 FC 관련해서 이제 김모 전 성남시 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이제 공소장에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재명이 뭐 구단주 행세 구단주였다. 실제로 운영에 관여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요 기사 말미에도 이제 이재명이 과거에 했던 말을 하나 인용을 해놨어요. 2013년 말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이재명이 한 말인데 이재명이 성남 구단을 운영하는 걸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말을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 자기 입으로 직접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성남 FC 굴리고 있다고. 네네. 이런 인간이 무슨 뭐 적폐청산이야? 이게 그 윤카피님이 정리하신 거 어제 방송하신 거를 보니까 네네. 이게 그 진짜 성남은 말도 아니었던 게 네.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도 이재명만 노리고 있던 게 아니라 네. 실제로도 그 당시 2014년 당시 상대 후보 신영수 측에서도 네네. 노리고 있었던 정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나무 등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다 실제로. 다만 이제 뭐 떨어졌으니까 더 수사로 이제 번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네. 그랬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결국 이 먹을 거 악의 다툼을 벌였다. 근데 거기서 이재명이 승자가 됐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대통령까지 욕심을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저기 얼마 전에 영화 아수라 대본집이 출간이 됐거든요. 아 대본집, 네. 네네. 그 지난주에 제가 다루려다가 이제 너무 분량이 딴 게 많아가지고 못 다뤘는데 대본집이 출간이 됐는데 그 사실 타이밍 노리고 나온 거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렇죠. 보면은. 완전 타이밍이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이제 대본집 출간되면서 나온 얘기가 아수라 그 시나리오 최초 제보자가 그 이강길 예, C7 대표, 예, 대정부 초기 사업자였던. 예, 이 사람이 이제 팽당한 거죠. 네. 이 사람이 팽당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뒤이어 들어온 게 이제 네. 김만배, 예, 화천대유의 김만배다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 김성수 감독은 정우성을 자기 페르소나로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럼 친하다는 얘기 아니야. 김성수 감독 제발 정우성 붙들고 좀 어디서 그 띨빵한 짓 하지 말고 그 김호준 묻히고 다니지 말고 좀 정신 차리라고. 그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지. 그 감독 그 양반 너무해 진짜. 그러게요. 정우성 또 지금 참사 관련해서도 지금 또 좀 웃음꼴 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분이 잘못했죠. 백은종 할배가 잘못했지. 그게 서울의 소리에 일당 받았다 그랬나? 예, 예. 더 탐사 아니고? 예, 서울의 소리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배 뭐 어쨌든 뭐 또 최근에 단식하다가 네. 그 뭐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네. 그 경찰서 들어가셨던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영감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받은 건 후원금이 아니라 독립자금이다. 지랄하고 있네 진짜. 하여튼 기상천외합니다 진짜. 인간 쓰레기야 인간 쓰레기. 기상천외해요. 난. 제가 이제 이어서 정치적 노림수를 숨기지 예. 못하는 이재명이라고 제가 소정을 붙여봤는데 네. 못지않게 기상천외합니다 이 사람도. 11월 18일에 이제 오전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 부상자들 거기에 대해서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 중에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 중에 없고 생존자 중에 이제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 말 그대로 생존자, 그러니까 친구는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자기는 살아남은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보면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용산저 정보계장 네. 이 양반이 있는데 뜬금없이 가족들이 무슨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뭘 근거로 얘기를 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뇌피셜이죠. 네. 그 대단한 소리인데 이거 지금 사실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족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리인지. 그러니까요. 예. 예. 진짜 허위사실 유포가 별겁니까? 이런 게 허위사실 유포지. 그렇죠. 그 오전에 이따로 소리를 해놓고 정오에 이제
종원 직후에 공지문이 올라왔어요. 민주당 공보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 가운데 차후가에서 바로잡는다. 12구 참사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12구 참사 희생자들의 지인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로 정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잖아. 네. 정정을 해도 틀리잖아. 허위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미친 새끼들이라니까 이것들 지금. 진짜. 안 그래도 힘든 분들을 왜 참 이따위로 진짜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막 함부로 처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유. 이런 게 일베들의 바로 땔감이 되는 거야 이게. 이런 헛소리들이. 진보 진영 새끼들 시체팔이하고 미친 새끼들이라고 일베들이 이런 거 자꾸 늘어진다고요. 물고 거짓으로 꾸며댈 것도 없네. 이거는 그냥 그대로네. 그러니까 잘하는 짓이다 진짜. 일베 먹이나 주고. 이따위 소리 쳐지고 이제 또 이날 저녁 때 이제 유시민의 알렐리오 이게 생방송이었는지 녹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라이브 나간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녹화로 내보냈을 수는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 이날 주제가 우리는 전태일을 옳게 읽고 있는가 전태일 평전. 그래서 이재명 불러다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참 씨발 이것도 전태일 열사 욕보이는 짓이지. 근데 아무튼 소년공이랍시고 소년공 출신이랍시고 이재명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유시민이 이제 이재명 나왔으니까 이제 자기소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특별히 소개 말씀드릴 건 없고 요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뭐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 경험인데 스스로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정말 우울증인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이게 뭐 보통 이제 우울증 그런다고 그냥 우울하다고 우울증인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우울은 일반적인 우울은 이유가 있잖아요.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 그리고 뭐 우울한 상황이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지속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 우울함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 통장은 맨날 마이너스고 뭐 월급 받아도 한 푼도 안 남더라. 그런 상황이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뭐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몇 년씩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통장 보면 우울할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다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울함은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만 해소되면 치유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우울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런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장기간 지속되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우울은 원인만 해소되면은 그 우울함이 사라지지만은 정말 우울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소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인 상담을 계속 해야 되고 약물을 계속 투여를 해야 되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알렐리아 가지고 뭐 자기 우울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이제 우울증 환자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자기 불리할 때 자기 우울증이네 무슨 정신적 뭐 질환이네 이렇게 발병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인간들을 싫어하기 일단 비겁하기도 하고 병 뒤에 숨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진짜 배려받아야 될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도매꼬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말하는 건 참 보면은 야, 얘는 참 평생을 진짜 구라로 그렇게 교활하게 살아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상황을 면피를 했으면 이렇게 그 나이 처먹고 저 자리까지 올라서도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싶으니 또 정말 더 늦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사회화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울증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격리시킨 다음에 약 좀 먹여보죠. 정신병원 집어넣어야지. 넣어버려야지. 네. 이재명이 좋아하는 강제 입원 시켜줘야지. 바로 우리는 검사는 해줘야죠. 검사 결과도 뭐 얘네식으로 검사 결과도 공개하고 정신 상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뭐 그런 것도 괜찮겠다.
자 이제 그리고 이 명단 공개 이후에 민들레는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느냐? 아 이거 진짜 빡치더라고요. 네, 뭐 당초 이제 뭐 아시다시피 명단 공개를 하면서 일체의 유족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자기들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한다는 소리가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명단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드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긴급을 다투는 사안입니까 그렇게? 명단을 뭐 하루라도 빨리 공개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크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얘네들이 말하는 대로 이 지금 명단이 공개가 안 돼서 추모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안일수록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짜로 그 유족들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동의를 구했어야지. 그래서 참 뭐 일단 뭐 이게 이 명단 공개 자체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제쳐놓고라도 일을 이따 일어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급한 일도 아닌데. 그냥 딱 이거죠. 내가 낸데, 내가 진심으로 추모하겠다는데, 이름도 놓고, 뭐 사진도 놓고, 이게 이래야 뭐 진짜 추모지,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추모를 보여줄게. 뭐 일단 질러 놓고 나면 뭐 어쩔 거야. 뭐 그런 식의 심정도 있는 거, 그런 식의 이제 심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만한 행위를 한 거죠. 오만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다는 소리가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코멘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판 여론이 엄청났죠. 엄청났죠. 네, 네. 그랬더니 이제 다음 날 15일 날 명단을 수정을 해요. 143명으로. 그래서 이제 뭐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한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을 삭제했다. 당초에는 근데 이제 삭제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성은 남기고 이름만 땡땡으로 했다가 그것도 또 욕먹으니까 이제 땡땡땡으로 다시 또 표기를 바꿨어요. 하지만은 뭐 지금 이 항의하는 유족 측으로 보이는 어떤 SNS 글이나 이제 게시판 글들을 보면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 이제 와서 그럼 뭐 하냐고 이미 지금 그 캡처돼가지고 다 돌고 있는데 그렇게 항의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삭제 요청 절차 자체도 정말 이게 지랄맞게 그렇게 해놨죠. 전화가 얘네들 전화를 안 받고 있대요. 전화를 걸어도 일단 전화 연결 안 되고 그다음에 이메일도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원가입 한 다음에 민들레 사이트 회원가입 한 다음에 이메일 요청을 하면은 또 그 인증을 해야 된대. 휴가적 인증을 해야 된대. 신분증 같은 거 사본 보내가지고 아니면 뭐 그 가족 확인서 네. 이런 거.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니네들이 야 동의를 구하고서 했어야지. 왜 이분들이 그러니까 왜 이분들 보고 뭘 인증을 하라는 거야 대체. 이 불편을 겪으셔야 됩니까 진짜 이분들이 왜? 그리고 지들이 무슨 그걸로 누구를 인증을 받겠다는 거야 대체. 진짜 뻔뻔합니다 아주. 뭐 이어서 이제 또 더 탐사도 이게 그거지 이게 이 가짜 유족 뭐 그러니까 세월호 때 그랬던 거 유족 뭐 저기 뭐 그 항의하는 사람들 뭐 가짜 유족 아니냐 뭐 예. 박근혜 정부에서 그랬죠. 예.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 욕하던 것들이. 그리고 박근혜는 그나마 정부라고 칩시다. 이 새끼들은 무슨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누구 인증을 받겠다는 거야? 웃기지도 않습니다, 진짜. 지들이 찾아냈어야지 가족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뭐 유족들은 동의를 못 구했다고 칩시다. 그럼 유족이 누군지라도 파악을 해야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전화 걸으면 누구 아버지다 그러면 성함이 누구 맞습니까?라고 그렇게라도 물어보면 그렇게라도 확인을 하면 모르겠다는데 그것도 아니야. 민증이나 가족 확인서 보내라고 그러면 아니 언론사라는 인간들이 진짜 아니 뭐 게다가 뭐 정규전이라며 정규전. 그러니까 정규전이라며. 이게 정규전이야? 진짜 에이, 정규제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어서 더 탐사도 또 이제 개지랄을 했습니다. 11월 14일 날 이제 이 명단 발표하고 뒤에 막 그 뭐 고인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어놓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명단 발표 이후에
이 새끼는 먹방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밀떡볶이.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저런 소송을 많이 받아서 소송 비용 문제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광고한 제품이 이제 그 딴지 퇴사한 필진이랑 그 직원들이 만든 이제 데마시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밀키트라고 합니다. 말로만 진정한 추모, 막 진정한 추모 그렇게 떠들더니만 씨발 진짜 그 떡볶이를 먹어? 어? 어? 우리 교육부 선생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떡볶이를 팔아? 소송 비용은 니들이 저기 정직하게 일해서 보세요. 뭐 씨, 니네 후원금으로 그냥 해, 이 새끼들아. 슈퍼챗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뭐 이어서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저는 이제 많이 돌았죠. 네네네. 뭐 아시다시피 그 12일 날 윤석열 동남아 순방 중에 이제 김건희가 캄보디아에서 선천성 심장 질환 어린이를 안고 찍은 사진 이게 이제 그 도마에 올랐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것도 뭐 오드리 헵번의 그 아프리카 봉사 사진이랑 어떤 것들은 또 영화 컷신을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연출된 사진 중에는. 그래서 이제 뭐 조명 분석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의도된 연출이라는 그런 이제 지적이 많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장경태가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발언을 세게 했어요.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 곳 같은 건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요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워딩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청취자분도 그럴 것이고 많은 이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저는 뭐 빈곤 포르노라는 말 자체는 학술 용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게 무슨 김건희에 대한 성적 비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많이 알려진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나 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빌미해 가지고 지금 그 국힘에서 장경태를 윤리 제소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치적 공소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근데 이게 이제 포르노라는 단어의 어휘가 그러니까 단어의 그 뉘앙스가 이제 성적 비하로 다가올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굳이 이 표현을 썼어야 했냐 장경태한테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게 따져보면 장경태가 정부적 감각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일부러 장경태 의원이 좀 이 표현을 노렸을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게 예. 보면 또 정보적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잔대가리를 심하게 굴린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노출시킴으로써 언론이 확 잡아먹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어그로를 확 끌었으니까 확실하게 네. 그 점에서는 뭐 만약에 장경태가 노린 게 그거라면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은 어린 새끼가 나쁜 것만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 그냥 빈곤 포르노라는 말에 그냥 원래 뜻에 충실해서 장경태가 이 말을 썼다면은 그냥 그건 생각이 짧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대상어 아닙니까 사실. 네, 그렇죠. 이 김건희도 그 캄보디아의 그 심장질환 어린이를 대상화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그 참사자 명단 가지고 그 희생자들을 대상화하는 거나 뭐 사실 따져보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국힘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대상화를 하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대상화를 하고 있고 야당도 대상화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지난해 피었습니까? 그 뭐 사람이 없는 정치 네. 제목이 지금 그 짓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대상화라는 게 이제 뭐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무시를 해버리고 그 사람을 그냥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걸 대상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참 지금 정치판 전체가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진짜로 저는 뭐 그 대통령 퇴임하신 이후에 그리워하지는 않았거든요, 딱히. 그냥 그 5년 동안 정말 하드캐리 하셨으니까 푹 쉬셨으면 잘 이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꼬라지를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지냈던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래서 양당 공이 이래버리니 참 진짜 마음 둘 데가 없어. 우리 같은 중들은 정말로.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인데 뭔 생각으로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사진을 찍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근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면은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뭐 저기 팬카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캄보디아 심장질환 아동에 대한 그 후원이 그쪽이라도 좀 그 김건희 지지자들이라도 좀 많이 해주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이제 사진을 진짜 누가 봐도 그렇죠. 오드리 네. 헵번 네. 그 패러디 사진이잖아요. 네, 이거는 네. 완전 패러디죠, 패러디. 네. 굳이. 그러니까 뭐 최소한 선회에서 그러니까 의도가 나빴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애초에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유니세프의 그런 사진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유니세프의 그런 사진도 의도가 나빴던 건 아니야.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후원이 더 몰리게 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사진을 노출시킨 거였는데 그게 이제 빈곤 포르노라고 지적을 받으면서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뭐 의도가 좋았다고 뭐 그냥 수긍할 그런 문제는 아니긴 한 거죠, 사실은. 네. 하여튼 이 김건희 여사 참 이거 모를 사람입니다. 이게. 에휴, 뭐 그냥 그래도 저는 김혜경 아니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분 좀 그래도 젊은 축이잖아요. 이분이 나이가. 에이, 바랄 걸 바라야지. 뭔가 이게 그 인식의 차이가 너무 느껴져. 아유, 저는 그냥 그렇게 좀 뭔가를 기대할 만큼의 그런 레벨이 못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일찍이 가졌습니다. 지금 말투만 들어봐도 그런 게 확 느껴져가지고 뭐 그래서 김혜경 아니면 됐다니까. 네, 그럼요. 충분하죠. 네. 자, 이번 주는 이제 그 평산마을 소식으로 전해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대통령님이 그 풍산기의 논란 이후로 SNS에 이렇게 글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뭐 이건 이제 평산마을 소식은 아니지만은 평산에 이제 왔다 간 두 놈이 있죠. 최강욱, 김의겸. 뭔 낯짝으로 다녀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둘이 손잡고. 뭐 영축산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님과 같이 영축산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뭐 산행하면서 이제 뭐 김의겸이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쓴 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 히말라야도 다녀오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라고 여쭤봤더니만은 대통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높은 산은 높은 산대로, 낮은 산은 낮은 산대로 다 힘이 듭니다. 산이 높으면 우리 몸이 미리 온 기운을 끌어올려 쓰고 산이 낮으면 우리 몸이 아예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높낮이와 관계없이 몸이 힘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지고 뭐 이제 그 김의겸 나름대로 뭐 풀이를 했는데 보니까 뜬금포 같은 소리 하고 있고 저는 대통령님이 이 말씀을 이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은 결국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그 나름의 힘듦이 있다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은 뭐 그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또 뭐 쉬운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또 막 어렵다고 어려워할 만한 일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가는 거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평정심을 유지해라.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뭐 초심을 잃지 마라. 뭐 그런 말씀으로도 저는 읽히거든요. 근데 대통령 굳이 그렇게까지 뜻 담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냥 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냥 산은 다 힘들다.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굳이 이제 김의겸이 자기 페이스북 글 쓰면서 뭔가 좀 이제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둘 다 지금 뭐 예를 들어 둘 다 지금 감옥 담장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 그렇죠. 최강욱도 지금 선거법 때문에 날아가네 마네 그러고 있고 김의겸은 최강욱 씨는 뭐 머지 않았죠. 예, 머지 않았고 이제 최종심 남았으니까 2심에서 네. 세게 나왔고 네. 최종심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김의겸도 지금 한동훈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중간산에 하고 있는데 모두들 뭐 크건 작건 예. 손혜원 씨의 뒤를 따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참 인품이 넓으셔. 저 같으면은 이 새끼들 왜 왔어? 그럼 아니면 조인트를 가든지 아니면 그냥 안 본다 그러고 그냥 이게 그 전에 호구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대통령님께서 정말 인간에 대한 기대가 예.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는. 그러니까. 애초에 바라는 게 없으니까. 예. 우리가 저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 그냥 귀엽기만 하지. 걔들이 사고 친다고 화 안 내잖아요. 아니 짜증을 내는 거지. 그런가? 본질적으로 걔들 화를 내면서 걔들 미워하진 않잖아. 뭐 결국은 다 용서하죠. 뭐 물론 이제 걔들 귀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걔들이 사람의 언어를 알고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을 다 이해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린 개체들이면은 더더욱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죠. 얘들이 뭘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애들 보면은 아휴, 에휴 말아 듣겠냐 싶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는 거지. 에휴, 내가 이런 애들 데리고 일을 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죠? 이런 거는 나 같은 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대통령은 우리 같은 그런 이런 소인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어찌됐건 정진상이 구속되면서 주말 들어서 그나마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중에는 계속 이 더 탐산에 민들레네 이 새끼들 때문에 월요일부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성질이 뻗쳤는데 뭐 그래서 오늘 뭐 즐거운 마음으로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던데 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네, 네. 업로드는 월요일날 하니까 또 월요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렇죠. 네. 뭐 설마 뭐 주말 동안 별일 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